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전문대를 나온 후 경리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회사를 관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경상도 남자라 무뚝뚝했지만 저는 마냥 남편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남편도 좀 더 돈을 모은 후에 아파트 전세를 가자면서 당분간은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기로 했어요. 저는 가난하지만 서울에서 살다가 시집을 경상도로 갔고 심지어 시댁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시누이랑 시부모님들 함께 사니까 좀 덜 외롭고 적응도 빨리 할 거라 좋게 생각했네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시댁살이는 참으로 고되고 외로웠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매일 밥 먹듯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저는 신혼이었지만 남편 얼굴보다 시어머니랑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처음엔 딸처럼 엄마처럼 지내자고 하시더니 점점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냈어요. 거의 시종처럼요. 시누이는 속옷 빨래까지 시켰고 저는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 못하게 지냈네요. 심지어 저는 시댁 식구들이랑 겸상도 못했어요. 밥이랑 반찬은 제가 다 하는데 저는 고기 반찬을 해놔도 저는 항상 풀떼기나 먹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기라도 먹을라 치면 요즘 저더러 살이 올랐다면서 고기 먹지 말고 채소 먹으라고 김치나 콩나물만 제 앞으로 밀어주시네요. 애써 차려놓은 고기는 다시 뚜껑 덮어서 냉장고로 넣으시고요. 오랜만에 남편이 저녁 일찍 퇴근해서 같이 밥 먹으려고 남편 옆에 앉기라도 하면 어딜 앉냐고 밥 먹고 먹을 누룽지 얼른 끓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저도 배고파요 라고 용기 내서 말하면요. 그거 누룽지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니 이왕 하는 김에 바로 끓여 놓으라고 하면서 누룽지 얼른 끓이고 식탁에 앉으려고 했는데 계란 하나 더 부쳐와라, 옥상 가서 동치미 퍼와라, 이것저것 부려 먹으면서 결국 저는 식구들 식사 끝날 때까지 식사 수발이나 들어야 했죠. 그리고 다들 식사 끝나고 일어나면 새 반찬 접시에 새로 담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뭘 새로 꺼내냐면서 반찬 남은 거 아깝다고 가족들이 먹다 남긴 접시 제 앞으로 밀어주셨네요. 저 그래서 시댁 들어가서 반년 동안 10kg 가까이 빠졌네요. 그래놓고 살찐다고 고기는 못 먹게 해요. 저는 안 그래도 마른 체형이었는데 남편은 그저 엄마 말만 듣네요. 제가 시어머니께 서운하다고 말이라도 꺼내면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라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런 게 당연해서 그런 거야. 네가 좀 참고 넘어가면 다 화목하다고 참으라고요. 제가 남편 하나 믿고 이 먼 곳까지 시집와서 사는데 제 편을 한번 안 들어주네요. 그렇게 시댁의 몸종이자 식모로 살아가는 생활에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익숙해져갈 무렵에요. 저희 큰 아주버님 결혼하실 여자분이 시댁에 인사로 왔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커리어 우먼 느낌이 팍팍 나는 부잣집 여자분이신 것 같았어요. 저와는 상반되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에 하고 싶은 말은 똑부러지게 하시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 공부도 잘했어서 회계사라는 직업도 가지셨고 얼굴도 예뻤어요. 저는 아주버님의 결혼으로 집안에서 더 주눅이 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수도 제대로 못 태운 저를 타박하시며 형님이 이번에 시집 오면서 사오신 가전이랑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자랑하셨죠. 저더러 가난한 며느리들여서 아무것도 못 받나 싶었는데 큰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단둘이 살면서 큰 평수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리셨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며 한 달간 시댁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죠. 지금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힘에 겨워 죽겠는데 아주버님, 형님까지 들어오시면 저는 모셔야 할 상전이 2명이나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형님이 집에 들어오신 뒤로 저는 숨구멍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셨어요. 제가 식사를 차리고 식탁에 같이 앉지 못하고 계속 주방에 서성이니까 형님이 이리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라고 해주셨어요. 시댁에선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같이 밥 먹으라고 한 적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니 쟤는 할 일이 많아서 우리 다 먹고 나중에 먹으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형님은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음식 차려주는 사람 따로 있고 먹기만 하는 사람 따로 있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가 식모도 아니고요 어머님. 호호 이러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는 척 그러는 건지 얼굴에 철판 깔고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못 하시고 형님은 동서 이리 와 앉아 하셔서 저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제가 갓 지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형님 때문에 시댁 분위기가 바뀐 건 이때부터였어요.
제가 형님 방에 가서 빨래하실 것 주세요 했더니 형님이 난색을 표하시며 내 빨래를 왜 동서한테 줘? 우리 건 우리가 세탁기 따로 돌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있은 후에 바로 신우이가 언니 내 스타킹 손빨래 부탁해 하고 말했는데 형님이 신우이 보고 아가씨 자기 스타킹 정도는 자기가 빨아야죠. 고등학생도 자기 양말은 자기가 빨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신우이보다 10살은 많아서 신우이도 함부로 대들진 못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반말로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빨리 나가기만을 기다리시는 눈치였어요. 자기 입맛대로 저를 부려먹지 못하니까요. 저를 구박하고 싶은데 자기 맘대로 하면 고학력자 형님 눈에 수준이 떨어져 보일 테니까요. 형님한테는 저희 시어머니 아부도 참 잘하고 싫은 소리 절대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형님이 시어머니 용돈을 엄청 주니까요. 형님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형님 부부는 인테리어 마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꿈 같은 한 달이었네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의 부엌대기로 돌아갔어요. 저는 원래대로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온갖 심부름에 허들렛 일을 하고 지내고 있었고 밥도 따로 먹고요. 여느 날처럼 시댁 식구들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과 아주버님이 오신 거예요. 집에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며 저녁 좀 얻어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탁엔 제 밥그릇도 없이 저는 주방에서 국을 푸고 있으니 형님은 자기가 돌아간 뒤에 제가 다시 겸상도 못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거죠. 다음날 형님은 저를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솔직히 다 말해보라고.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거냐고요.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형님 앞에서 그만 꺼이꺼이 울어버렸네요. 제일 심했던 건 다들 외식 나갔는데 저 혼자 집에서 김치에 물 말아먹었던 얘기를 하면서요. 그날 시댁 식구들은 랍스터를 먹으러 나갔는데 그게 1인에 15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까지 15만원 쓰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저한텐 굳이 너까지 갈 이유가 있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보낼 테니 너도 집에서 쉬라며 자기들끼리 나가서 먹고 온 거죠. 형님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노발대발하셨어요. 고상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천박한 집안이었냐며 사기당했다면서요. 그리고 제 남편도 미친 거 아니냐고요. 도련님이고 나발이고 그런 병신 같은 남편이 다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님이 넌지시 물으셨죠. 이혼하고 싶은 마음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고 싶지만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혼해서 제가 먹고 살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웠지만 다 솔직히 털어놨네요. 형님은 자기 믿고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먹고 살 길 마련해 주겠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형님을 믿고 이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 됐죠. 한 달간 고민한 끝에 결국 이혼을 선언한 날이 왔어요. 그날도 식모처럼 시댁 식구들 식사를 마치고 과일에 디저트까지 갖다 바치고 밥도 못 먹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쟤는 가진 것도 없이 시집 와서 저런 거라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요즘 너무 먹는 거 축내는 것 같다고. 더더러 작작 좀 처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 집안에서 뭘 얼마나 먹었다고. 저는 닫고 있던 행주를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던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미친 거 아니냐며 어디서 시어머니 얼굴에 걸레를 집어던지냐고. 가난한 년 걷어 먹여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줬냐. 막말로 내가 니들 먹이고 치워주고 내가 우희를 해주는 거 아니냐고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하겠다고요. 그러니 시어머니, 신우이 저를 비웃으며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년이 이혼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냐며 저를 조롱하네요. 저는 그 길로 대충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난리가 났다고. 혹시 동서 집 나왔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형님은 잘했다면서 자기가 호텔 잡아준다고 했어요. 저는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의 독설과 욕이 섞인 문자들을 다 증거로 모아두었고 형님이 결정적으로 도움 주신 일이 형님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저한테 시집살이 시킨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오셔서 이혼 소송 증거에 한몫했죠. 그리고 저는 위자료를 두둑히 받고 이혼 소송에 성공했고요. 지금은 월급 잘 나오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일 배우면서 다니고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사무실은 바로 형님네 사무실입니다. 격리 출신인 저한테 일 제대로 배우고 나중에 혼자서 다른데 취직할 수 있게 경력을 만들어 주신대요.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형님께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형님네서 일을 좀 배우고 부모님 계신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 이혼 후에도 형님마저 시댁과 인연을 끊었대요. 알고 보니 형님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식만 올리고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갈라서셨대요. 시댁은 집안이 개판났죠. 한두 달 사이에 며느리 둘이 다 이혼을 하고 나가버렸으니까요. 사실 솔직히 형님까지 갈라서실 줄은 몰랐는데 형님은 그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내는 게 싫다며 괴롭힐 동서가 없어졌으니 다음 타겟은 자기 아니겠냐며 쿨하게 아주버님과 헤어지셨어요. 솔직히 지금 시댁 꼴 보면 사실 고소해요.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꼴이죠 뭐. 앞으로 저는 형님께 회계를 배우며 제 힘으로 스스로 돈도 벌고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짜 황당한 사연을 전해주려고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싱글로 살고 있었는데 그놈이 와서 아주 제 속을 박박 긁고 있어서 정말 짜증났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놈은 저하고 같이 만든 자식은 없는데 이혼하고 나서 무슨 놈의 자식을 많이 만들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전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그때 친구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뭐 그렇잖아요. 철없는 때이고 질풍노도의 시기. 얼마 안 가 일주일도 안 돼서 전 남편하고 전 헤어지고 말았어요. 헤어진 사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전 남편이 뭐 PC방인가 거기서 게임을 한다고 헤어진 거였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살다 게임 때문에 헤어지는 건 처음 듣네요. 그 뒤로 서로 아는 채 많은 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서로 볼 일이 없어지고 그 뒤로 전 대학을 다니며 열심히 노력해서 학점을 높게 받고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웬 남자가 절 부르더라고요. 혹시 땡땡이? 제 이름을 똑바로 불러서 누구인지 봤는데 뭔가 애뜨어 보이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전 남편이었어요. 진짜 PC방 게임 때문에 절 차버린 사람인데 워낙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까 저는 반갑다고 말했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근황을 이야기를 하니 다음에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고등학교 때 철없이 헤어지게 한 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땐 뭐 개념이 제대로 바뀌었다기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이 없었는데 하며 괜찮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저한테 잘해주고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다시 사귀려나 하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하고 전 남편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자주 얼굴 볼 일이 많아지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서로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다시 사랑의 감정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게 되면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청혼을 하게 되면서 약혼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내가 대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난 그날 이후로 여자들이 제대로 선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우리 자기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을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때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관계까지 가졌고 본인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분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어쩌다 분위기가 좋을 때도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남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정반대였어요. 심지어 제가 준비하고 그러는데도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정존이 하며 그런 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답답한데 뭐 딱히 사고 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전 남편 보고 좋은 사람 같다며 칭찬해주고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서 나쁜 짓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별말을 안 했어요. 뭐 정존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맞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 때 알콩달콩하게 되었지만 왜인지 관계는 계속해서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너무 병이 아닌가 싶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 잘못하면 애를 낳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런 걸로 못 참으면 안 되지. 내가 그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네, 자기는 성욕이 넘치는 여자랑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며 도리어 저보고 제발 그런 거 지켜달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욕은 참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술도 담배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행실이 착해서 그런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어요.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말이 되냐며 그래도 부부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며 남편 보고 사이코 아닌가? 무슨 조선시대냐 하며 말들을 하는데 뭐 그래도 다른 걸로 잘해주는 전 남편이라서 그냥 성향 차이겠지 하며 친구들한테 가볍게 넘어가며 말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다짜고짜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성욕 덩어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1년 가까이 되도록 서로 관계는 그렇다 쳐도 각방 쓰고 그러는 게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연애 때보다 더 갑갑한 생활을 그래도 전 남편이 좋아서 버티는 건데 난데없는 말에 그동안 참았던 화들이 폭발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정존이 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며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했고 위자료는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한테 따로 해를 끼치는 게 없어서 소송까지는 안 가고 합의로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때 친구들도 부모님도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서 저런 또라이가 있냐고 말하곤 했어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싱글이 된 저는 결혼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혼자 살기로 결심하며 보내는데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저한테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다 샵칠까? 전 남편은 이혼을 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네가 왜?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는데 나 아이 5명이야. 진짜 네 도움이 필요해. 갑자기 난데없이 웬 5명인가 싶네요. 저하고는 그렇게도 안 해서 아이도 없는데 말인데 다른 여자랑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전 남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어차피 당신이 머무는 집하고 당신이 가진 재산 일부 내 거잖아.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내비둔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적반하장이네. 안 되겠다. 좋은 말은 안 할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던가요? 아니 살다 도움을 부탁한다고 해놓고 협박을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을까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저는 그만하라고 말하며 사실을 말했어요. 너 이거 집 내 명의로 바뀐 거 아냐?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면서 나한테 네 거 없는데 너 그때 분할했던 재산 어찌 됐어? 라고 말하며 반박을 하니 전 남편이 끙 하며 일단 다시 두고 보자 하며 연락을 끊었어요. 이상한 놈이다 하고 돈은 어디다 썼길래 다 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5명 아이들 어머니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이 남자 아주 대단하네요. 저한테는 정존이 하면서 이혼하고 여러 여자랑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무분별한 행동 덕에 여자들한테 어찌할 거냐고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 안 봤는데 전 남편이 아주 막장을 제대로 살고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전 남편이 협박한 거 녹음해서 협박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러다가 자신이 집에서 쫓겨난다고 요즘 자기 부모님도 자신을 버렸다며 제발 버리지 말라고 전화로 사정하는데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다. 그리고 난 연락 차단할 테니까 꺼져 라고 말하며 차단을 했고 그 뒤로 전 남편이 저한테 전화나 카톡이 오지는 않았어요. 다 차단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엔 5명 아이를 먹여 살린다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 남편 친구들은 꼴 좋다고 지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남편 친구들도 저한테 그렇게 정조를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이 방탕하게 보낸 걸 지켜보면서 저게 사람이냐 하며 관계를 끊었다고 하고 나중에 자신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정조정조 노래 부르더니 이혼하고 여러 여자랑 막 자고 해서 아이 5명이나 만들고 참 아주 어이가 없고 황당하네요. 더군다나 거기서 재산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그때 이혼하면서 분할한 재산은 소송 비용 내느라 다 썼다고 하니 제 속이 후련하네요.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들 몸조심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여자예요. 지금은 전 남편과 같이 살고 있고 얼마 전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남편과 같이 축하해주며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어머니가 좋다는 친구 자랑에 문득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했으니 시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화만 나네요. 결혼 생활 내내 괴롭혀서 이혼을 할까 고민을 할 정도로 심하셔서 지금은 아무도 모시지 않게 되었어요. 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하고 저는 대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자고 시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오냐오냐 하며 절 반갑게 맞이하셔 분위기도 좋았는데 한동안 말도 꺼내지도 않은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거 이제 보니 돈 좀 깨나 쓰는 아가씨구만. 시아버지는 이 사람이 여태까지 그런 거나 보고 있냐고 화를 냈고 남편도 소심하게 제발 그렇게 티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앞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자연히 돈도 많이 쓰고 그럴 텐데 그 정도 경제력이 있나 보는 거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처럼 실용적이지 못하다며 도리어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뭐라 하셨어요. 그게 첫 인사이자 첫 만남이었고 그 뒤로 전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시댁에 내려가는 걸 꺼려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시댁에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돈 이야기면 가고 싶나요? 요즘 적금을 들었느니 자신한테 용돈은 줄 수 있는 거니 재산 관련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한테 말해달라고 하느니 하며 난리를 치시는데 누가 가겠나요? 이는 그 집에 있던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남편의 시누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돈 좀 잘 버냐고 말하니까 그 남자가 변호사이고 잘 나가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는 자꾸 돈 달라느니 어디 땅 사서 공동 명의로 하자느니 하며 쌩 난리를 쳐서 결국은 그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따로 살게 할 정도였어요. 대체 왜 그렇게 돈돈돈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도 더한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이번엔 전화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며 받았는데 며느라 그 돈 좀 줘라 하도 시어머니가 박박 끓고 그래도 부모인데 하며 용돈을 매달 200씩 보내주는데 난데없이 웬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거든요. 아니 솔직 저희가 부족하게 보내드린 적이 있던가요? 아니 그 건너편 땡땡 엄마가 요번 개모임에서 돈 보내주면 땅 사서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러려고 한다. 시어머니 호강시켜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진짜 확실한 게 맞냐며 계속 물어보았고 딱히 말이 없어서 생활비는 보내도 돈을 못 보내드린다고 말했어요. 상당히 액수가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짠돌이처럼 구니까 아들이 안 산다고 하지 뭐라 하며 2시간 동안 폭풍 잔소리를 해댔어요. 결국은 전 돈을 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독한 년이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얼마 뒤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저보고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개모임 그런 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라고 밝혀졌는데 네가 돈 안 보내줘서 우리는 피해가 없었어. 내가 하도 돈 쓰는 걸 막으니까 너한테 돈 달라고 한 것 같던데
했는데 미안하다 아가야. 그때 들으며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안쓰럽게 여겨지고 그랬어요. 시댁에 가면 항상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보고 돈을 왜 이리 못 벌어 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돈 미쳐하는 시어머니가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저희 집에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연락 좀 주시지. 어머, 얘가 내 집이기도 한데 왜 그래? 네가 하도 돈을 짜게 주니까 온 거 아니야? 하며 친구를 보는데 그때 친구는 가볍게 화장을 하고 온 거라서 그런지 친구를 보자마자 이런 친구를 사귀니까 늘 짠돌이처럼 살지. 좀 제대로 된 친구를 사겨라. 이게 뭐야? 어디 가난뱅이 집안의 딸년이냐? 라고 하며 친구를 박박 긁는 소리를 하더니 친구는 화가 나서 당신보다 100배 1000배는 잘 사니까 자기는 간다고 하며 떠나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꼴에 자존심은 있네 하며 가난뱅이 여자들은 어쩌고 하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사장이시고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가고 그런 애인데 나중에 그걸 알고는 어떻게든 잘해보라고 하는 것 보고 진짜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 하며 협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단둘이서 살았어요. 제가 학교로 통학을 하면서 절 챙겨주시던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실 때 많이 울었어요. 뭐 3일장 중 이틀은 울기만 했으니 사람들이 제발 진정하라고 다독여주고 그랬어요. 남편도 이제 진정하자고 말하며 제가 울고 있는 사이 손님 대접하고 안내하고 말동무해주며 장례식을 치르는 걸 도와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때 암이 심하셔서 병원에서 몸져 누워 계신 상태여서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는 멀쩡하신데 왜 안 오시는지 참. 아마 상견례 때 아버지 홀로 계시니까 막 능력이 없어서 절이 되었다는 중 하며 돌려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 뒤로도 니네 아버지 왜 그렇게 사냐 라고 저한테 자주 험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친구한테도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재산이 많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건물을 2채 정도 가시고 계시니 말을 다 했어요. 더군다나 그 건물들 잘 되는 상가들이 있어서 벌어들이는 돈이 꽤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주신다고 하며 건물들이며 재산들 전부 제 명의로 바뀌었고 남편한테 이거 시어머니가 알면 난리 난다고 해서 말하니까 남편은 응 알았다며 그건 숨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돌고 도는지 한참 지나서야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었어요. 며느라, 이 애미가 섭섭하다. 어찌 그렇게 사람이 매정할 수가 있어. 야, 네 아버지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어차피 넌 어리고 사회 경험 별로 없으니까 나한테 다 맡겨. 내일부터 서류, 인감 다 가져와. 역시나 예상대로 날강도식으로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온갖 발악을 하는데 저도 남편도 거기에 지지 않았어요. 이거 남편도 인정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없이 절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면서 스스로 번 돈으로 건물 2채 사시고 그런 거예요. 애초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데 그걸 힘들게 더 불리신 게 아버지예요. 언제는 아버지 보고 못 사는 것 같다느니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심지어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잠시 맡기고 나중에 나이가 되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누가 믿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활비를 안 보내줄 테니까 그리 알라고 하며 시아버지만큼은 모시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게 어딨냐며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며 남편한테 어찌 이런 며느리를 두었냐고 하며 애미 죽는다고 말하니까 남편도 고개를 돌리며 시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자기 누이한테 그렇게 난리를 쳐서 지금은 자신과도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광경을 또 보고 있는 남편으로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봐주었는데 더 이상은 못 참은 거겠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고 집을 이사해서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해서 시아버지만 모시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땅 투기를 하다가 망해서 길거리를 떠돌다가 노숙인 센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제발 모셔달라고 말하는데 이미 마음을 떠난 저희는 이제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말하며 딱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돈돈돈하며 좋아하면서 정작에 자신은 돈을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면서 참 혹여나 죄책감이 들지만 그동안 저한테 했던 행동과 말을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돈돈거리며 장례식에 안 비추다가 돈 많다고 개같이 달려드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줄까요? 노숙센터에서도 돈돈거리는 걸 들어서 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는구나 하며 치매기도 생기신 시어머니를 남편도 저도 더더욱 더 모시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 전 매 순간 이혼을 생각했고 남편은 그걸 막으며 미안하다고 늘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 왜 사과할 일이야 하며 앞으로 이혼 소리를 안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저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사람 조심하세요. 돈돈거리는 것 치고는 좋게 끝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럼 다들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1살이 된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한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빠의 절친한 친구분의 딸이어서 어릴 때부터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죠. 친구 아버지분은 친구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저희 아빠가 친구를 살뜰히 챙기셨던 거죠. 친구랑 저는 거의 매일을 함께 보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같이 등교하고 집도 가까워서 집에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친구랑 같이 다니라고 학원도 같이 끊어주셨고요. 저는 친구랑 거의 인생의 전부를 함께 했다고 보시면 돼요. 친구네 엄마께서는 혼자서 돈을 버시느라고 친구에게 거의 신경을 못 쓰시고요. 친구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거의 매번 저희 집에서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퇴근하신 아빠가 친구를 집까지 태워다주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저도 외동딸이고 친구도 외동딸이어서 이런 반쪽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됐어요. 친구처럼 때로는 자매처럼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각자 다른 학교로 배정받는 바람에 처음 다른 학교를 다니며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붙어있지 못하게 되었어도 친한 친구인 것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여서 미대에 진학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고3이 되자마자 친구가 자기도 미대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림에 관심도 없던 네가 웬 미대를 갑자기 가겠다고 물었더니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적이 안 돼서 좋은 대학 가기가 조금 힘드니까 미대는 실기를 보는 만큼 성적이 좀 낮아도 된다나? 그래서 미대 입시를 하겠다면서 저 다니는 학원에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미대가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더 쉬워 보여서 이러나?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거 힘들다고 성적 덜 보는 대신 실기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었는데 걔가 저더러 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하고 비꼬는 거 있죠.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그래 한번 해보기나 해라 하는 심정으로 저희 학원에 한번 같이 데려갔어요. 학원비가 많이 비싸다고 했더니 친구는 별로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친구네 엄마가 모아주신 돈이 있나 보다 하고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저랑 친구는 학교가 끝나면 미술학원에서 만났어요. 친구는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선생님께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는 A+를 받았고 친구는 당연히
당연히 그림을 잘 못 그리니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친구는 저한테 신경질을 냈죠. 제 그림이나 자기 그림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왜 항상 차이 나냐고 화를 냈어요. 저도 처음엔 받아주다가 점점 친구 투정을 받아주는 게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고 결국 저는 미술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친구도 저한테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건지 따로 연락은 잘 안 왔고요. 그렇게 저희는 고3 때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종종 아빠를 통해서 친구의 얘기를 듣기는 했고요. 친구는 아빠를 진짜 자기 친아빠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가끔 외식도 하고 전화도 했었나 봐요. 평생을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아빠랑 친구가 연락을 하고 만나도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친구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도 좀 유치해 보이고 아빠는 저희 사이가 멀어진 걸 눈치채시고는 그래도 둘이 친했던 시간이 오래됐는데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라고 하셨고요. 저는 이미 친구에 대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냥 아빠의 말은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고 저는 수능을 받고 수능이 끝난 후에 미대 시험을 치러 다녔어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 눈이 높았던 건지 운이 안 좋았던 건지 가고 싶었던 대학은 다 떨어지고 그나마 안전빵으로 넣었던 대학만 붙었었네요. 저는 미련이 너무 남아서 재수를 하겠다고 했고 부모님께선 제가 열심히 해온 걸 아셨던지라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1년 더 해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전부터 재수학원을 등록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차에 아빠를 통해 친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는 지방의 어디 미대를 예비로 붙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자기 딸은 대학을 떨어져서 죽을 맛인데 제 친구가 지방대를 붙었다고 마치 친딸이 대학에 붙은 것처럼 엄청 신나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대학에 붙었으니 선물 뭐 사줄까? 대학생이니 노트북을 사줄까? 하고 실없이 제 속 긁는 소리만 하시길래 엄마가 참다 못해 아빠에게 한 소리 하셨죠. 당신은 당신 친딸 생각은 안 해? 친딸은 지금 재수하겠다고 우울해하는데 친구 딸 대학 붙었다고 노트북을 왜 사줘? 친딸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저도 그간 참았던 게 터져서 아빠한테 울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빠는 도대체 누구 아빠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친딸인지 친구가 아빠 딸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아빠는 자기 친한 친구 딸이 대학에 붙어서 칭찬 좀 해준 걸로 뭐 그리 속 좁게 구느냐고 화를 엄청 내시더니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누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참. 며칠 뒤 친구한테 연락이 오랜만에 왔었네요. 너 대학 떨어졌다며? 나보다 미술도 오래 했는데 그 잘난 네가 대학을 왜 떨어졌어? 난 붙었는데 축하 좀 해줘. 이렇게요. 너무 열이 받아서 대답도 안 했어요. 내가 대학 다 누구 덕분에 간 줄 알아? 너네 아빠 덕분이야. 네가 대학 못 간 거 내가 너 대신 효도하는 줄 알아. 저는 그래서 왜 네가 대학 간 게 우리 아빠 덕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친구왈. 너네 아빠 우리 입시할 때 돈 엄청 깨지셨을걸? 내 학원비도 너네 아빠가 내주셨잖아. 나라도 대학 가서 다행이지.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학원비가 몇백인데 그걸 동시에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빠를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친구는 자꾸 저를 대학에 떨어졌다며 조롱하길래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간 친구 집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온다던 아빠는 친구 집에서 친구 엄마와 친구와 함께 셋이서 마치 진짜 가족처럼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왜 여기서 밥을 먹고 있냐고 간신히 물었더니 아빠는 목을 캑캑거리며 뭐가 문제냐고 묻더군요. 친구네 집에 오랜만에 와서 대학 합격 축하 겸 온 거라면서요. 그리고 친구 옆에는 제가 대학 가면 갖고 싶었다고 말했던 사과 로고의 노트북이 갓 포장이 벗겨진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화를 내고 말았어요. 난 도대체 아빠가 누구네 아빠인 줄을 모르겠다. 우리 엄마랑 나는 초상집 분위기인데 친아빠인 아빠는 왜 남의 집에서 이렇게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있는 거냐고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그러니 듣고만 있던 친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얘기는 정말 충격이었네요. 야, 우리 아빠야. 너만 친아빠 아니고 내 아빠라고. 내 친아빠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얘가 내 자매였던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저는 힘없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앞에서 엄청 울었네요. 엄마는 왜 그러냐고 계속 물으셨어요. 저는 전부 말하진 못하고 친구 이름만 부르며 꺽꺽대고 울었네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저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시네요. 엄마는 어떻게 알았냐고, 알면서 친구 밥까지 해버리고 픽업하고 그랬었던 거냐고 했더니 저 대학 떨어지고 난 뒤에 아셨대요. 친구 대학 합격을 너무 유난스럽게 기뻐하고 그 집에 가서 한참을 있다 안 오길래 혹시나 해서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 머리카락을 훔쳐다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보셨다네요. 결과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저 재수 끝나면 이혼하려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을 아빠와 친구 가족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했네요. 죽어버린 아빠 친구 따위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아빠는 참으로 뻔뻔하게도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거고 자기 내연녀가 낳은 딸을 친딸과 친구까지 시켜가며 그렇게 자기 편할 대로 살아온 거였다니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에서 미대로 유명한 대학에 붙어 결국 목표하던 바를 이뤘고 엄마와 아빠는 별거하고 계세요. 그 친구는 원래부터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던 친구라 대학 때 사귄 오빠와 사고쳐서 임신했네요. 아빠는 친구와 저를 비교하며 친구한테 엄청 꾸중을 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계속해서 저희한테 미안하다며 자기가 다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며 연락했지만 이제 아빠 딸은 내가 아니라 그 망나니 양아치 같은 친구년뿐이니 걔나 제대로 데리고 살라고 했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친구보다 잘 나가는 인생을 살 거고 그 인생에 아빠 자리는 없다고 못을 박았죠. 이제 곧 엄마랑 이혼 도장을 찍게 될 거예요. 1년간 엄마와 저는 아빠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서 불륜 정황 증거를 긁어보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아마 아빠한테 위자료를 엄청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이 소식이 친구랑 친구 엄마 귀에도 들어가는지 요즘 들어 계속 연락이 오네요. 아빠 재산을 다 털어가면 자기네들은 살 수가 없다고 제발 그냥 합의 이혼해달라고요. 자기들은 아빠 돈 말고는 가진 게 없다면서요. 그렇게 울며불며 빌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그간 제가 억울하고 화났던 감정들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네요. 마지막 남은 저희 엄마와 아빠란 인간의 이혼 소송 잘 되기를 빌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대학원 재학 중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하도 추잡한 짓을 하며 연락을 해서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요. 저는 부모님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아는 분의 소개로 인해서 남자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자주 거래하시는 부동산의 직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부동산 사장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요. 당시 남자친구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에 반해 부끄러워하는 게 귀여워서 만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차도 없었어요. 집은 월세였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자라서 데이트 비용은 많이 부담하려고 하더라고요. 차도 없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데이트를 했지만 나름 이색적이고 재미도 있었고요. 데이트 비용은 남친이 7, 제가 3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친과 제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남친이 저한테 돈을 아까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만남 초반에는 저한테 잘 해주려 노력하는 게 보였는데 점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안 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집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밤이 늦었는데 데이트 장소에서 바로 헤어지기도 하고요. 남자친구가 차도 없고 일 끝나고 만난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 했어요. 저는 대학원생이라서 일주일에 3번만 학교 수업이 있고 남은 4일은 집에서 논문 쓰거나 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친을 많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저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남친의 고충을 제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친과 만나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피곤해서 저는 제 차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죠.
제 차를 처음 본 날 남친은 차가 있었냐며 왜 여태 버스를 타고 다니게 했냐고 뭐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차도 없으면서 제 차를 가지고 이런 기능도 없냐? 어떤 게 후졌다 이러면서 제 차를 깎아내리더라고요. 제 차 엄청 후졌다고 뭐라 하면서 차를 안 갖고 나간 날은 또 뭐라고 해요. 왜 차 안 가지고 나왔냐고요? 그래서 뭐 술이 막혔다, 운전하기 피곤해서 그냥 나왔다고 하면 자기가 운전 다 할 텐데 그냥 갖고 나오지, 궁시렁댑니다. 그리고 제 옷 입는 취향이 좀 노숙해요. 대학원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나이가 좀 어린 편임에도 교수님께서 저를 믿고 강의를 주셔서 대학생들 수업을 자주 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랑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어 보이려고 30대 초반 정도 느낌으로 어른스럽게 옷을 입거든요. 그렇게 입고 데이트할 때도 나가니까 남친이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옷을 노티나게 입냐고. 요즘 애들처럼 좀 어려 보이게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랑 너무 차이가 나 보인다나? 심지어 저보고 연상 여친 만나는 느낌이 든다네요. 제가 자기보다 7살 어리거든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도 노력하긴 했네요. 치마도 입어보고 단화도 신고 나름 노력했는데 남친은 그걸 봐도 별 말이 없어서 그만뒀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독립을 했어요. 대학원 논문 쓰려면 도서관에 자주 가야 하는데 집이 학교랑 너무 멀어서 학교 근처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독립했어요. 저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독립이라서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남친은 점점 제 오피스텔로 퇴근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뭘 해먹자고 하고 모텔, 호텔 전전 안 해도 좋다면서요. 저는 집에서 음식 해먹기 싫거든요. 뭘 해먹어도 제가 다 해야 하고 치우는 것도 남친이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남친과 관계를 할 때 어느 정도 무드를 잡은 상태에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 호텔을 선호하는데 남친이 호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모텔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자취를 시작하니까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다가도 마지막은 항상 관계를 요구하더라고요.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집에 있으면 찾아와도 돌아가라고 하지를 못하니까 점점 제가 원치 않는 관계가 되어갔어요. 저는 그래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남친에게 연락 없이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남친은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예행 연습하는 거 아니냐며 뭐 어떠냐고 너스레를 떨대요. 그래도 나는 아직 동거하는 것처럼 연애하기 싫다. 차라리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낫겠다고. 오빠가 이 오피스텔 빈방으로 이사 오는 게 어떻냐고 빈말이지만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월세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아니고 전세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학교 멀어서 힘들다고 한두 번 얘기하자마자 이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세냐고. 여기 서울 한복판인데 오피스텔 전세금을 어떻게 구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세가 아까워서 차라리 돌려받는 전세가 나을 것 같아 전세로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제게 추궁하더라고요.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인지 예민한 부분까지 거침없이 묻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이야기 듣고 내가 이 남자 정말 계속 만나야 하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더러 갑자기 차도 사고 이 정도 오피스텔 전세금도 금세 나오고 저더러 템프로라도 나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런 단어를 친구랑도 대화하면서 입에도 안 올려봤는데 남자친구 입에서 저더러 템프로냐는 소리가 나오니 갑자기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면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남친은 제가 찔려서 말이 없어진 줄 알았는지 계속 혼자서 주절거리더라고요. 솔직히 네가 술집 나갈 급은 아닌데 어디 좀 모자란 아저씨 스폰서라도 있냐고 하는데 더 이상 여기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헤어지자고 다신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도 별로고 몸매도 별로인데 자기가 선심 써서 만나줬더니 저더러 지가 뭐 잘난 줄 아냐면서 자기 밖에 나가면 저보다 어리고 예쁜 애들이 만나달라 줄을 섰다고 오히려 언제 헤어지자 말할지 각재고 있었는데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비틀비틀거리며 나가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으려 했죠. 남친을 소개해준 부동산 사장님께도 별다른 말을 안 했어요. 괜히 미안해 하실까봐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저는 같은 대학원 선배의 고백을 받고 좋은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선배는 제 차보다 좋은 외제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었고요. 데이트 비용은 10대 0으로 다 부담했고 제 자취방 오피스텔엔 중앙 현관까지만 와봤어요. 함부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락거리기 뭐하다고요. 저는 전 남친에 비해 저를 너무 아껴주는 선배가 진짜 전 남친과 너무 비교돼서 좀 괴로웠어요. 이런 멀쩡한 남자도 있는데 그런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남자랑 1년 가까이 만났다는 게 쪽팔리고 힘들었죠.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선배와 저희 부모님 집에 인사를 갔어요. 차에서 내리는 저를 에스코트해주는 선배의 손을 딱 잡았을 때 맞은편에 있던 전 남친과 눈이 마주쳤죠. 전 남친은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저희 부모님 사시는 건물 매물을 보여주려고 온 듯했어요. 전 남친은 저와 선배의 자동차를 뚫어져라 보더니 비웃더라고요. 저는 무시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친에게 문자가 왔네요. 네 얼굴로 어느 술집에 나가서 웃음 팔고 술 파는지 모르겠지만 네 옆에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 비싼 차에 그 고급 빌라 들어가는 걸 보니 좋은 집 도련님 같은데 너 같은 게 얼마나 아양을 떨었으면 너 같은 거에 홀랑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그 남자에게 연락해서 네 정체를 다 알려주던가 하겠다며 도 넘게 행동하더군요. 저는 화가 났지만 같은 수준이 되기 싫어서 무시했죠. 무시당해서 열이 받았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걸레 같은 년 자기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냐. 그것도 돈 많아 보이는 남자랑. 너 돈 밝히는 년인 거 그 자식도 아냐?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해대는데 더하면 고소하겠다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를 이어주었던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했죠. 부동산 사장님 소개시켜준 인연으로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전 남친 아주 개사이코 미친 또라이 같다고 저더러 술집년이라고 고래고래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했죠. 그러니 부동산 사장님 기겁을 하시더니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자기가 전 남친에게 따끔하게 혼내겠다고요. 다음날 전 남친은 태세 전환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다시 만나자고까지 하네요.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여태껏 꾹꾹 참았던 이야기를 마구 내뱉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여태껏 나한테 한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냐고요. 나더러 룸사롱 템프로 나갈 사이즈가 안 된다고? 내가 거길 왜 나가? 나한테 차고 넘치는 게 돈인데 오빠가 나 사귀면서 봤던 거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나 더 많이 가졌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수준 맞는 여자애 만나라고. 다신 나랑 엮일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러니 꿍얼꿍얼 대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 대해 그냥 참한 처녀라고만 소개를 했던 거고 저한테 막대하는 걸 들으신 사장님은 자기 직원인 전 남친을 엄청 혼내셨대요. 네가 어디다 대고 술집 여자 소리를 하냐고. 그 아가씨 집안이 어떤 집인 줄 아냐고. 네가 갖고 있는 매물 그 건물 몇 채가 다 저희 외조부님 소유라고. 입사 초반에 싹싹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게 예뻐서 네 분수에도 안 맞는 집안 딸내미 소개시켜준 건데 망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대냐고 하셨대요. 그러니 이제 제가 아쉬워졌던 거죠. 자기 스펙으로 어디 가서 저희 집 같이 돈 많은 여자를 소개받겠냐고요. 다음날 선배와 함께 있는데 또 징글징글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받았어요. 왜 자꾸 전화질이냐고 했더니 제발 자기랑 다시 한번 만나자고. 너도 솔직히 어디 가서 자기 같이 잘생긴 사짜 직업을 만나겠냐대요. 그래서 오빠 미쳤냐고. 오빠가 무슨 사짜냐고 한껏 비웃어줬죠. 모자라긴 한참 모자란지 자기 직업도 사짜인 줄 알더라고요. 그깟 공인중개사가 사짜라서 내가 널 다시 만나야겠냐고. 지금 만나는 남자는 약사라고. 이게 사짜 아니냐고. 제대로 알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왕 쏴대는 김에 여태껏 억눌렀던 감정의 소리를 더 질러댔어요. 너 같은 거 키 얼굴 반반해서 돈 좀 쓰고 놀아줬더니 내 얼굴 몸매 평가하고 돈 쓰는 거 아까워서 내 돈 뜯어먹고 결국 하는 말이 나보고 술집년이냐고? 스폰서 있냐고? 너 진짜 돈맛 무서운 거 알고 싶으면 더 해보라고. 내가 너 돈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거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랬는지 쫄아서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옆에 있는 선배가 많이 놀랬을까 걱정했는데 저처럼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너무 멋있다고 다시 한번 반했다네요. 저 선배랑 새 출발하려고요. 열등감 피해의식에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빛나는 가진 거 많은 선배랑 이젠 제대로 사랑받는 연애 해보려고 해요. 제 다사다난했던 지난 연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